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대 두 번째 규모가 오늘 확인이 됐는데 일찍이 전문가들이 앞으로 3,000명대도 나올 수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이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2,000명대. 그러니까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델타 변이입니다. 이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델타 변이가 한 자리대 거의 나오질 않고 있다가 지금은 전체 확진자의 한 70~80% 정도쯤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그 과거와 똑같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런 환경 요건에서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델타 변이에서는 지금 2,000명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종에서 독점종이 돼가는 순간 과거에 1,000명 나왔던 환자가 2,0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유행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델타 변이의 유행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건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이제 백신 접종인데 네.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확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이동량 변화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지난주만 해도 사실 이동량 변화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고 도리어 수도권은 4% 정도 늘고 비수도권만 한 4%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무게 저울질을 해봤을 때에 아직도 이제 통제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델타 변이의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의 유행보다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게 고위험 분들이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고위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접종을 다 마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아예 안 맞으신 분들도 있고 1차만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특히 60대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한 92% 굉장히 많은데 완료자가 이제 20% 남짓입니다.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그 1, 2차 간격을 한 11일에서 12주로 두다 보니까 이제 8월 12일부터 이제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60대 분들 이제 아직 접종이 진행되지 못하신 분들의 접종이 2차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1차적으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이분들 중에 지금 이제 계속 접종을 이제 예약을 받고는 있지만 상당수는 이런저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전화 예약이 익숙치가 않을 수도 있고 정보를 잘 이렇게 확인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지금 좀 적극적으로 다른 그 방식으로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신다거나 해서 이런 코로나19 위험에 놓여져 있는데 정확한 정보나 이런 그 접근성이 떨어져서 접종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그 접종력을 올려야지만 이런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이제 줄이는 가운데서 이 유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 CDC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방역 당국도 고위험군 접종 독려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거리두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면 거리두기 종료가 되고 가장 무게가 실리는 부분은 다시 연장할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요.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 거리두기 단계에 더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확진자 수 규모를 가지고 이제 단계를 조정을 해왔던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4차 유행이 길게 유지되면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유행의 통제도 통제지만 1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 통제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의료 시스템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당국이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의료 시스템의 그런 받는 부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적으로 환자들의 입원이나 이런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단계에서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뭐 이런 방역의 역량이 많이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집단 발병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이런 조정들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의 이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집단 발생도 집단 발생이지만 이제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이제 주된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뭐 고위험 시설 집합 금지한다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만나는 걸 그 좀 제어하는 그런 사적 모임의 제한이나 예. 그럼 영업 시간의 그런 조정들 이런 부분들의 이제 대책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지역마다의 차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아마도 추가적인 조치는 그런 방역 당국의 역량이나 의료 시스템 붕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방역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고위험군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런 전체적인 전국 단위의 이제 접종이 진행되게 되면 확진자 수 대비에 그런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많이 줄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늘더라도 그 의료 시스템에 그런 큰 부하가 없고 방역 당국에서 관리함에도 큰 문제가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를 그때부터 이제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희생을 해왔다는 말씀을 앞서서 주셨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뭐 정부와 이제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긴 했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전망을 좀 주시겠습니까? 단기간에 뭐 이렇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기본적인 부분은 기존의 환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또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그분들까지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같은 그 예전에 근무하는 인력을 가지고 코로나19 환자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 이제 사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지역마다 충분한 병상을 갖춘 감염병만 전담으로 볼 수 있는 병원들을 세워서 이런 코로나19나 이런 그런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급성 감염병 환자들을 주되게 관리할 수 있는 병원들은 관리할 수 있는 병원대로 키우고 예. 나머지 또 그런 중환자를 봐야 되는 민간 병원들은 민간 병원들이 그런 감염에 이렇게 오염되거나 이렇게 이제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지금 이 계획과는 달리 잘 그 병원들이 잘 설립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존 병원에서 모든 그런 급성 감염병 환자의 이런 격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부가 세웠던 그런 방침대로 그 각 지역마다 충분한 감염병 전담 병원을 만드는 게 일차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일단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근무 여건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고 의료진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좀 정부에서 배려해주는 그런 당장의 정책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좋아지려고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이런 통제에 사실 정부에서 더 또 힘써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께서도 일단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계약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 확진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요. 학교 밀집도가 늘면서 학생 확진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아직 그 개학이 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곧 그 델타 변이 이전의 학교의 그런 방역 대책과 델타 변이 이후의 방역 대책이 약간 달라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뭐 영국 같이 지금 델타 변이가 주된 변이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면 지금 학교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랴부랴 지금 학생들한테 이제 백신 접종을 지금 막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지금 후순위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일단 가능한 나이대에 서는 이제 학생들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 내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가 뭐래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순간인데 뭐 예를 들면 급식실이나 화장실에서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잘 조심할 수 있게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학교 시에 이제 그런 학교 이제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뭐 학원이든 뭐 PC방이든 아이들이 이제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또 각각의 그런 그 상점에서든 이런 부분들 학교 학원에서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리고 부스터샷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을 논의만 계속해서 해오다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백신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접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할 백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게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선진국 몇 나라들만 이제 백신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백신이 남아도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스터샷까지 계획하고 접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델타 변이까지는 기존의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그 중증 환자나 사망자로 가는 그런 확률을 뭐 25분의 1, 뭐 거의 대부분을 막아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 부스터샷을 지금 기존 백신 갖고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실효성이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나 그 이후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기존 백신을 그 부스터샷 하는 것보다는 새로 변이에 맞춰서 사실 부스터샷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스터샷 하겠다고 하게 되면 또 백신 접종, 백신 그 생산량의 일부를 또 거기서 이제 선진국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접종이 진행되지 않은 나라들은 보다 더 이게 백신 수급이나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어서 예. 좀 그 WHO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9월 정도까지 사실 아직 부스터샷이 급한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접종 완료자가 사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부분들이 1차적이어야지 부스터샷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내에서도 접종 완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부스터샷을 강행하려는 걸까요? 지금 뭐 결국은 뭐 백신이 남아도는 뭐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돌파 감염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지속 기간이 좀 짧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백신 접종 6개월만 지나도 완벽한 방어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맞긴 맞는데 이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험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백신 접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변이의 양상을 봐가면서
하면서 변이에 맞춤형 백신을 새로 만들어서 부스터샷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위험한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 그거는 뭐 국가 정책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는 것도 아닌데 부스터샷을 벌써 접종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글쎄요, 과연 이게 모든 국가에게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